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첼시와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최근 첼시전 5연패의 부진을 끊어냈습니다. 여전히 첼시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토트넘도 달라진 저력을 통해서 경기 막판 극장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날 경기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경기 후 평점을 살펴보면 좌우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와 쿨루셉스키 선수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점 4점으로 최저 평점을 받았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를 대인 마크하면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됐고 또 후반전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다시 본래의 포지션으로 전진 배치되어 결정적인 골을 넣은 리스 제임스가 평점 8점 최고점 속에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홈팀 첼시가 64.3%의 우세한 볼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했고요. 경합 상황에서의 승률도 첼시가 53.4%로 우세했고 공중볼 경합 승률에서만 토트넘이 53.3%로 앞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로채기 기록이 토트넘이 15개였으니까 대부분 수비를 한 시간이 많았었고 첼시가 8개의 코너킥, 토트넘이 5개의 코너킥을 기록했는데 코너킥에서 양팀 모두 골을 뽑아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박했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5점 줬고요. 런던 지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5점으로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거의 공을 컨트롤하는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좋은 돌파도 보여줬고 슈팅까지 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히는 상황이 있었으나 페리시치와 교체되어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이브닝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전반 45분 동안 훌륭했던 리스 제임스에게 완전히 막혔다. 그리고 공을 너무 허술하게 내줬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후반전 토트넘의 동점골 빌드업 과정에 기여를 했고 맨디의 선방에 슈팅이 막히기도 했지만 그게 그의 기여의 전부였다고 말할 정도로 부진했던 경기였거든요. 게다가 이날 첼시가 넣은 2골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실책을 범했다는 또 국내 팬들의 일부 시선도 있었는데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한 과정 속에 특히 쿨리발리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책임이 아니라 팀 수비의 책임이다라고 EPL의 레전드들이 설명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눈으로 본 이번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어떤 면이 분수령이었고 전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특징이었는지 그 분석 내용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스탠포드 브리지 첼시의 안방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영국에서 슈퍼 선데이 특집 경기로 중계를 했고 리버풀의 레전드인 그레엄 스네스와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첼시 여자팀의 레전드로서 잉글랜드 여자 대표 선수로서 활약했던 캐런 카니가 출연해서 이날 경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제이미 캐러거가 이번 경기 너무나 재밌었다, 너무나 좋은 경기였다라고 평가했는데요. 30주년을 맞은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쿨리발리 선수를 지목하며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도 프리미어리그로 왔고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런 경기가 프리미어리그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번 경기 너무나 재밌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심지어 경기 막판 투헬 감독과 콘테 감독의 치열했던 그 악수 사태까지도 너무나 이제 좋은 일이다. 특히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독에게도 눌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을 한 단계 올려준 토트넘의 경쟁력을 올려주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 여자 대표 선수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활약하면서 144경기 32골을 넣은 첼시 여자팀의 레전드 캐런 카니도 출연해서 첼시에 대한 이야기와 경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첼시 출신이지만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날 경기를 분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캐런 카니의 평가를 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첼시가 9번 공격수의 필요성이 확실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하면서 루카쿠가 떠난 그 스트라이커 자리에 보강이 필요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하고도 골을 넣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원, 9번 공격수 자원들이 이제 보강이 됐죠. 히샬리송도 왔고 케인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 막판 이렇게 스트라이커들을 많이 투입해서 투톱으로 전환한 이후에 결국에는 동점골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첼시도 이런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버풀 감독 출신인 그레엄 스네스, 프리미어리그 4개 팀의 감독으로 280회의 리그 경기를 지휘했던 명장이죠. 그레엄 스네스는 심판 판정이 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굉장히 즐겼다라고 했고요. 순수한 축구를 보여줬고 두 감독이 흥분하긴 했지만 프로스포츠에서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또 감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 분석을 들어가면요. 제이미 캐러거는 전반전에 압도당한 토트넘이 후반전에 살아난 배경에 히샬리송의 투입을 얘기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들어가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었고 특히 토트넘이 4-4-2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에너지와 스파크를 보여줬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여러 선수들이 특히 투입이 됐지만 그중에서 히샬리송이 가져온 전방에서의 에너지가 그동안 토트넘이 갖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돌적인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후반전 토트넘의 추격을 이끌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의 득점 장면을 분석해 볼 텐데요. 전반 19분에 나온 이 쿨리발리 선수의 코너킥 상황에서의 발리 슈팅, 마르크 쿠쿠렐라가 왼발로 올린 것을 쿨리발리가 그대로 때려 넣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쿨리발리가 슈팅을 할 때 허무하게 돌아보는 그 장면들이 좀 조명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쿨리발리를 제대로 맞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소개합니다. 그레엄 스네스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신은 두 명의 선수를 커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쿨리발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쿨리발리가 슈팅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두 명의 선수를 본인이 커버해야 하는데 쿨리발리까지 막으러 간다? 이건 어렵죠. 본인이 쿨리발리를 막으러 가게 되면 이 두 선수를 놔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쿨리발리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센터백들이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하면 헤더의 강점이 있고 높이가 좋기 때문에 가운데 혼잡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경합을 하기 마련인데 뒤로 빠져서 움직였다. 그래서 독특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뒤로 빠진 상황이 어떻게 보자면 공격적으로 또 특히 슈팅 기술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득점하기가 더 어려운데 쿨리발리가 센세이션한 슈팅으로 득점을 했다라면서 쿨리발리가 잘해서 넣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수비에 대해서는 캐런 카니가 설명을 하는데요. 토트넘이 실시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지역 방어가 문제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상대를 밀착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수비를 했다. 지금 보시면 니어포스트로 공이 날아올 곳을 대비해서 로메로, 호이비에르, 세세뇽, 케인까지 몰려있고 중앙에는 다이어가 있고 반대편에 에베르송 로얄이 빠져있고 대신 그 뒤에서 도사리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첼시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쿨리발리가 뒤로 빠지는 것을 손흥민 선수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에베르송 로얄을 바라보면서 손짓으로 쿨리발리가 절로 가고 있다. 쿨리발리 막아라.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다라고 카니가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로 공이 올라왔을 때 손흥민 선수는 나는 이 두 명을 막겠다라고 로얄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쿨리발리가 뒤로 빠져서 슈팅하러 들어올 때는 손흥민 선수의 책임이 아니라 로얄이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 하베르츠와 티아고 실바가 들어올 때 몸으로 버티면서 막아주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문제는 토트넘 수비 전체가 첼시에서도 가장 체구가 크고 세트피스에서 득점력이 있는 쿨리발리 선수를 완전히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쿨리발리를 막지 않는 과정 속에서 로얄에게 쿨리발리를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인데요. 캐런 카니는 이 장면의 문제는 로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에메르송 로얄이 쿨리발리를 막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섰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쿨리발리의 피니시가 너무 좋았다. 너무 대단했다. 문제는 토트넘 선수들 중에 누구도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는 지시를 하면서 막으라고 했고 또 로얄은 그걸 따르지 않았고 또 앞에 몰려있어서 지역 방어를 실시하던 선수들도 첼시 선수들이 뒤로 빠져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막을 선수가 없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캐런 카니는 코너킥에서 지역 방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잘 보여준 장면이라면서 토트넘이 팀적으로 수비를 잘못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레엄 스네스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반응했어야 한다. 팀에서 지역 방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첼시가 그 지역 방어를 역이용하는 공격 전술을 쓴다면 자신들도 대인 방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의 미끼에 당할 수가 있고 선수들이 얘기하면서 수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인지가 됐다라면 경기장에서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경기장 위에서 감독과 코치의 지시와 다르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아야겠다라고 임기응변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냥 어리둥절한 채 돌아보고 비어있는 선수들을 이제 막지 않는 토트넘 선수들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이미 캐러가의 설명도 비슷한데요. 일단 쿨리발리의 피니시 능력이 정말 놀랍고 공간을 만들어낸 뒤로 빠져 들어갔다가 들어오는 움직임도 좋았는데 토트넘의 지역 방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단 니어포스트에 서너 명의 선수들이 몰려있는 것 그리고 첼시 선수들이 그 자리로 안 들어오고 3야드 뒤로 밀려났는데 그렇다면 몰린 선수 중에 누군가는 뒤쪽으로 이동해서 커버를 해줬어야 한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세트피스에서 이렇게 지역 방어를 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 코치가 아니라 선수가 대응을 해야 된다. 감독도 코치도 이 실제로 상황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경기 중에 공격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상대의 전략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인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 방어도 해야 되고 섞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토트넘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세트피스 수비 전체에 문제가 있었지 손흥민 선수의 잘못으로 골을 내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 68분에 나온 호이비르 선수의 동점골 과정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기여가 있었죠. 전방 압박을 통해서 조르지니 선수가 공을 빼내는 상황에서 쿨루세프스키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함께 압박하러 들어가서 이 공을 빼냈습니다. 빼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벤 데이비스에게 연결해주면서 공격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조르지뉴가 거기서 패스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됐다라고 소네스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집중력 있게 공을 빼낸 이후 캉테가 막으로 나왔지만 캉테를 지나치는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데이비스에게 연결했고요.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의 중거리 슈팅이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조르지뉴 선수를 캐러거도 지적을 합니다.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드랙백하고 공을 빼내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쿨루세스키와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들어온 상태에서 너무 안일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장면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 투엘 감독이 지적했던 것은 히샬리송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에 있었고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맨디의 시야를 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캐런 카니는 맨디 골키퍼의 반응이 느리긴 했지만 처음에는 쿨리발리가 히샬리송과 동일 위치에 있었고 또 그 상황에서 맨디의 시야를 보자면 슈팅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에게 영향을 준 장면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점 장면 직전에 투엘 감독이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하베리츠가 공격을 하는 장면에서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태클로 차단하고 토트넘의 역습이 전개되는데 이 장면이 토트넘의 파울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토트넘의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VAR을 통해서 취소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 장면이 토트넘의 득점이 나오기 45초가량 전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 토트넘이 한참 공격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골이 들어가서 취소하려면은 그 전의 플레이들을 애초에 끊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이미 캐러거 역시 득점 상황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던 오래전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파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나는 파울이라고 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레움 스네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느린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 사실 공을 건드리지 못하고 다리를 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발끝으로 공을 살짝 슬라이틀리라고 얘기하는데 건드리긴 했다. 공을 먼저 건드렸기 때문에 파울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첼시가 앞서가는 골을 리스 제임스가 77분에 넣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수비가 조금 아쉬웠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토트넘이 공격으로 넘어가는 상황, 로메로가 우측 후방에서 전방 롱패스를 보내고 히샬리송이 원터치로 돌려주고 클루세스키가 받고 다시 히샬리송이 전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쿨리발리가 전진 수비를 펼쳐서 클루세스키를 막아냈죠. 여기서 클루세스키가 파울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날 경기의 전반적인 판정 선양을 본다면 이 정도는 뭐 정상적인 몸싸움으로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쿨루세스키 선수가 쿨리발리와 부딪혀서 넘어진 가운데 다시 첼시가 재역습을 가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쿨리발리가 따낸 공을 캉테가 받아서 중앙에 스털링에게 연결해주고 스털링이 리스 제임스에게 패스해서 골이 나오게 됐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면 중앙 공간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뒤에 많은 공간이 비어있었고 그 공간에 득점을 만든 스털링과 리스 제임스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캐런 카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스 제임스가 전진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커버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미드필더가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는 공격을 하려고 나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공간이 빈 것이지 손흥민 선수에게 그 수비의 임무가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레엄 스네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도 아니고 수비수도 아니긴 하지만 동료들이 첼시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팀이 4-4-2로 시스템을 바꾼 상황이었기 때문에 측면 미드필더인 손흥민은 쿨루세스키가 공격하기 좋은 위치에서 전진하는 상태였다면 공격을 나가야 되지만 반반인 상황이라면 내려올 수도 있어야 된다.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미리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대응이 늦었고 본인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 충분히 상대의 압박을 감지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상태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쿨루세스키 선수가 넘어지고 공을 빼앗겨서 패스가 전개될 때 손흥민 선수의 출발이 조금 늦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빠른 스털링과 또 빠른 리스 제임스가 들어올 때 손흥민 선수가 뒤늦게 쫓아가 봤지만 패스 연결되고 슈팅 연결되고 상황은 끝난 것이었죠. 캐런 카니는 이 장면에서 그레엄 스네스가 손흥민 선수를 지적하자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센트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꼭 그 위치를 비워뒀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레엄 스네스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했다라면서 경기 중인데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센터 포워드이든 라이트 윙어이든 그 빈자리가 있다면 수비의 빈자리가 있다면 채우러 내려가야 된다. 내가 그 위치에서 설사 측면 미드필더로서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뒤가 꼈으면 내려와야 되고 공을 뺏겼으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공격수니까 안 내려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적한 것인데요. 제이미 캐러거도 사실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4-4-2 시스템에서 와이드 플레이어, 측면 미드필더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드필더이니까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4-3-3을 쓰다가 4-4-2로 전환해서 4-3-3의 윙포워드가 측면 미드필더로 옮겨갈 경우에는 선수들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미드필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4-2-4에 가깝게 윙포워드다. 여전히 나는 포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리버풀의 살라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극장골이 나온 장면, 그 직전에 있었던 가장 큰 논란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코너킥 공 경합 상황에서 마르크 쿠쿠렐라 선수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장면인데요. 그레엄 스네스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파울이 아닐 수 있겠느냐, 머리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렸고 공을 향해 달려든 선수들에게 시선이 쏠려서 못 봤겠지만 명백한 파울이다, 이것은 파울이기 때문에 첼시의 공이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벤 데이비스의 헤더 슈팅이 맨디의 선방에 막히면서 또 나갔고 또다시 토트넘의 코너킥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VAR이 실시됐지만 VAR이 판정을 바꾸는 것은 골 상황과 퇴장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미 캐러건은 이 장면이 설사 파울로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퇴장감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판정에 변화를 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토트넘이 코너킥을 차게 된 것인데요. 결국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케인이 헤더로 돌려놓으면서 골이 되는데 이 장면은 쿨리발리를 지적했습니다. 왜 쿨리발리가 경합하러 나가서 뛰지 않고 골라인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케인 선수가 헤더를 프리하게 연결했고 골라인 안으로 통과되는 공을 제임스와 쿨리발리가 나란히 지켜보고 몸으로 걷어내려고 했지만 몸의 동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사신경이 그 정도로 움직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점을 했는데요. 쿨리발리가 앞으로 나가서 헤딩을 안 하고 물러서서 골라인 앞으로 막겠다라는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푸어 디시전이었다고 하면서 티아고 실바가 외롭게 헤딩 경험을 하면서 밀렸는데 실바를 돕기 위해 나갔어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라운드 일정,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에스턴 빌라와 에버튼의 경기에서는 제라드 감독이 램파드 감독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챙겼고요. 아스널은 가브리엘 제주스가 2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레스터시티의 4대2 대승을 거두며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브라이튼은 뉴캐슬과 0대0으로 비겼고 맨체스터 시티는 홀란 선수가 도움을 기록한 가운데 더브라이너 선수의 엄청난 골이 나오면서 4대0으로 승격팀 본머스를 제압했습니다. 사우스햄튼과 리즈 유나이티드는 2대2로 비겼고 울버햄튼과 풀럼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4대0 참패를 당했고요. 승격팀 노팅엄도 웨스트햄을 상대로 1대0 승리로 짜릿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첼시와 토트넘이 2대2로 비긴 가운데 리버풀과 팰리스가 1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경기를 치르는데요. 리버풀의 경기가 남아있지만 토트넘은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챙겨 골득실차 5위를 통해 현재 4위에 올라있습니다. 맨시티가 승점 6점, 아스널이 승점 6점을 모두 얻으면서 나란히 1, 2위에 올라있고 브렌트포드가 맨유전 대량 득점을 통해서 1승 1무, 토트넘과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차 5위로 3위에 올라있습니다. 첼시도 승점 4점이지만 골득실차가 플러스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공동 6위에 올라있는데요. 과연 3라운드에선 토트넘이 첼시전의 아쉬움을 딛고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